부동산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10-15 대책에서 봤듯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을 큰 줄기를 돌리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과 함께요. 최근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유, 네. 요즘 여기저기서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죠. 일단 정부가 10-15 대책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방송에도 좀 늦어보고 할 정도로 좀 방송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몸도 상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열심히 다녀야죠. 그럼 랩장님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도생. 각자도생? 각자 살아남아라.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좁힐 테니까 경로를 좁힐 테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 가서 벌어와서 해결을 하든 모아서 해결을 하든 혹은 그 적은 대출 한도에서 해결을 하든 스스로 해결해라. 덜어는 이제 부모님의 부를 활용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집 마련 경로가 계속 좁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뚫고 지나가려면 그 안에서도 치열한 거죠. 경쟁이. 지금 이제 우리가 KB국민은행 쪽에 와 있습니다만 은행권도 이제 총량 규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총량도 지금 12월이 되면서 계속 줄어드니까 그걸 누구에게 줄 거냐. 그럼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해당하는 분, 정말 실수요자, 진성 실수요자여야 이 경쟁에서 그래도 좀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각자 도생. 요 단어를 딱 들어보니까 뭔가 지금의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1015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이런 평가도 있긴 하더라고요. 랩장님이 보시면 좀 어떠세요? 과하죠. 사실은 627 대책부터 과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죠. 627 대책의 이제 큰 틀은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군가는 통장에 5억, 10억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 혹은 은행권의 대출을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이라고 하면 대출의 힘을 의존하게 되죠.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서민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럼 일괄해서 6억 원 한도를 부여했을 때 누가 더 불리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성 실수요자, 명백한 실수요자는 우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라는 명목상에서는 한도를 줄이고 그 절대 금액자리를 줄일 수는 있는데 실수요자가 명확하다면 그 한도는 줄일 필요가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10-15 대책을 보시면 1억 원 이상 대출 받았으면 1년 내에 집 사지 마라. 이런 규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10-15 대책을 보시면 이제 1주택자 갈아탈 때 LTV 40%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실수요자들은 돈이 많을까? 실수요자들은 항상 소득이 많을까? 신용도가 높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LTV, DTI 위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DSR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소득이 있지 않으면 대출이 원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벌써 3-4년 이렇게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627이든 10-15 대책이든 결국은 한도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LTV를 70%를 생애 최초한테 부여하더라도 DSR 적용은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면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낮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한도가 70%만큼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6억 원 한도 제한도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DSR이라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상황에서는 사실은 6억 원 딱 일괄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반란은 내야 되잖아요. 투자자 그리고 실수요자
투기자는 발라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위치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갭 투자.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제 보던 집이 있었다. 근데 그게 마침 매물이 나왔네요. 근데 보니까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전세 만기가 한 1년 6개월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 이걸 매입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못 내보내잖아요. 계약 승계잖아요. 네. 자동 승계. 법에서 그렇게 명시해놨잖아요. 하지만 내용상 이런 세세한 내용을 안 따지면 갭 투자죠. 그러니까 차단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기 끝나면 입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 대상이 되거나 혹은 내가 집이 있는데 다른 데서 전세 거주를 하면 원래는 한도가 2억 원 이상 나왔는데 지금 10.15 대책 보시면 1주택자가 전세 살면 2억 원으로 한도를 또 일괄해버렸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은 실수요자일까요? 투자자일까요? 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가 명확하게 답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땐 실수요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따지면 이런 거죠. 그러면 실수요자는 뭐야? 이런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럼 뭘까요? 일단 무주택자는 실수요가 맞다. 그건 확실하죠. 근데 자기 주택이 있으면서 거주를 한다. 실수요자죠. 근데 이제 경계점. 자기 주택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임차한다. 그럼 이제 갭 투자, 갭 투기로 보는 겁니다. 다만 주택은 1주택인 건 매한가지죠. 그리고 1주택자가 자기 집을 갈아탈 때 사실은 이제 뭐 하급지에 있다가 중급지, 상급지로 갈 수 있잖아요. 사람의 욕구상. 혹은 평면이 너무 적어서 좀 넓힐 수 있잖아요. 그 경우도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투자, 투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비판, 실수요자는 왜 건드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6.27 대책 때는 좀 나름의 설득력이 있었어요. 6억 원 한도만큼 대출 받는 경우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 거기에는 설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줄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자인 사람한테까지 규제가 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왜 난 규제 대상이 돼 있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 동결, 멈춰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지속된다면 향후 집값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시장이 증명하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지정돼 있거나 혹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모든 총합에 해당되는 곳이 있죠. 강남 3구와 용산 9죠. 그럼 이제 이 지역에서 가격이 잡혔는지를 보면 명확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테스트 베드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금 가격이 잡힌 적은 없죠. 예. 다만 거래량을 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를 하잖아요. 8.2 대책 발표하고 이렇게 규제하면서 가격이 잡혀야 되는데 웬걸 더 많이 올랐죠. 거기에 이제 이면에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 저금리 유동성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매물 잠김이 있었습니다. 매물 잠김. 매물 잠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냐? 1주택자가 자기 집을 팔 수 없게 될 때 매물이 잠깁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꺾일 때의 주요 이슈는 1주택자가 팔 때 꺾입니다. 혹은 내 집 마련하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늦추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는 뒤로 늦췄고, 나 1년 뒤에 살래, 2년 뒤에 살래. 수요가 급감하잖아요. 그러면서 1주택자도 팔고 있는 거예요. 구도가 이렇게 나오면 1주택을 받아줄 수요층이 준 거죠. 그럼 가격이 잡힙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이제 규제를 했잖아요. 1주택자의 이제 관점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규제 전에 집을 산 분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제가 나왔어요. LTV 40%. 그러면 이 사람은 안도할까요?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겠다라고 느낄까요? 거주라는 필수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주택자는 한 번 1주택자가 되면 갈아타는 경우 빼고는 남의 집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지금의 이제 규제 사항들을 보고 판단하건대 내가 미리 사길 잘했다라는 논조거나 주변 지인들을 둘러보셨는데 1주택자가 막 팔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가격이 빠질 수 있겠구나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팝니다. 이유는 전월세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집으로 갈 때 LTV 40% 규제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잠겼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최대 단점은 매물량도 줄입니다. 매수자도 줄여요. 그래서 가격은 안 잡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100건씩 거래되다가 50건, 30건 될 수 있는데 웬걸 30건, 50건이 최고가일 수 있습니다. 이론상. 동시에 줄였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두 가지가 좀 불리합니다. 원래는 매물 잠김까지는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매물 잠김도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에 공급량 신축이 적잖아요. 신축도 덜 들어오는데 기존의 재고 물량도 회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리한데 문제는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두 가지가 불리했는데 이제 세 가지가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로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진보 정권이었으니까.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중에 딱 하나만 부족했습니다. 매물 잠김. 그것만으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잡힌다라고 전제 조건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국 집값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는 요인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서울 외곽 지역, 노도강이라든지 혹은 그 경기 외곽 지역도 똘똘한 한 채가 올라가는 것만큼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 이제 그런 거였어요. 되게 특이한 건데 우리가 핵심지 혹은 강남 3구 이런 데서 이제 가격이 최고점을 전고점을 찍고 최고가를 계속 찍었잖아요. 올해 이제 누적해서 보시면 송파구에서 15% 올랐습니다. 9월까지 10, 11, 12 이렇게 합치면 심하면 한 16, 17% 오를 수 있는 거죠. 한 해. 그죠? 송파구만 보면 그렇고요. 근데 보통은 온기가 이렇게 퍼지다가 외곽지로 퍼지죠. 근데 이게 중간에 끊겼어요. 대출 규제로. 627로 끊기건 계엄의 탄핵으로 끊기건 그리고 10, 15로 끊기든 계속 끊기는 거죠. 끊기다 보니까 퍼져나가는 게 지역으로 안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냐면 신축, 연식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원, 동대문구에 신축 한번 가서 보시면 최고가입니다. 근데 이제 구축들까지는 안 퍼진 거죠. 사실은 연식에서 좀 불리한 것들이 이제는 좀 퍼질 단계에 직면을 했는데 거기에 트리거를 작용하는 게 오히려 규제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계속 대출로 끊다가 대출로 끊긴 핵심지의 수요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지면서 차등 되니까 내부에서 풍선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원래 안 올랐던 지역들이 이제는 고점 회복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풍선 효과가 지금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규제 지역, 광역적으로 규제한 그 지역에서의 물건별 풍선 효과, 가격별 풍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 쪽, 그쪽에서의 또 풍선 효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규제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 안에서의 풍선 효과가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예상되는 상승의 흐름을 꺾으려면 어떤 변수들이 좀 작용되면 꺾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선택제가 있고 필수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면 토지는 필수제가 아니죠. 토지라는 거, 그리고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이런 건 선택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 포기가 일어나요. 근데 필수제는 포기는 없습니다. 그냥 수요가 분산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찍어 누르면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근 한 50년, 한 반백년을 돌아보시면 부동산, 이른바 토지 가격이 딱 3번 빠집니다. 부동산 시장 쪽에서 가격이 빠질 때는 금융 시스템 쪽에서 변경이 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금융 위기거나 90년대 초반처럼 금융 실명제를 하거나 부동산 실명제를 하면
금융 쪽의 메커니즘이 갑자기 꼬이죠. 그래서 갑자기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보유할 만큼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실물에 해당되는 걸 팔아서 현금화해서 버티는 시기가 오면 가격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때 빠지고 한 번 더 빠집니다. 언제 빠지냐면 금리 인상기 때. 폭발적으로 인상되니까 내 집 마련 시기를 뒤로 늦춥니다. 그럼 수요가 갑자기 사라졌죠? 사라진 건 아니고 뒤로 늦춘 거죠.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때 가격이 빠지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 때 영끌하신 분들이 매물로 내놓습니다. 매물도 늘고 그리고 시장의 신축도 웬만큼 지어지면서 매수 수요는 뒤로 빠진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빠지는 전제 조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 회복이 빠르죠? 그럼 회복은 왜 빠르냐? 이제 옛날 지식에 의해서 이제 반추하면 됩니다. 금융위기였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왜 빠질까요? 1주택자도 던져서. 그리고 대부분 실업자가 엄청나게 양산돼서입니다. 기업도 도산하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금리 인상기는 금융위기는 아니었죠. 예. 그리고 1주택자가 던지긴 했습니다. 영끌하신 분들 위주로. 근데 강남 3구는 별로 안 던졌어요. 1주택자가. 똘똘한 집 한 채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현금 부자 시장으로 변질돼 있었어요. 강남 3구는. 근데 이제 금리 인상기 때 우리 두 가지를 봐야죠. 뺏어가는 돈만 보지 말고 주는 돈도 봐야죠. 그러면 현금 부자는 예금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금리 인상기 때. 그래서 강남 3구의 현금 부자는 더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도 빠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의 주택 시장이 가격이 빠지려면 1주택자가 파는 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소유 구성을 보는 거죠. 보면 1주택자 구성이 통계청에 나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83%가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한 13% 정도 되는 수요층이 2주택자입니다. 근데 여기엔 이제 갈아타기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가 포함되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정말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는 한 7% 정도 있습니다. 시중에. 근데 중요한 키는 다주택자가 너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팔아야 시장이 잡힐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팔아야 시장이 잡힙니다. 예. 왜? 절대 다수가 1주택자니까. 그럼 난 1주택, 주택 필요 없어. 나 지금 도심지에서 팔고 좀 외곽으로 빠질래. 이 돈으로 난 노후 대비해야 되겠어. 그런 수요가 왕왕 일어나면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가 신축을 많이 짓거나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다면 내 집 마련 시기를 나 지금 꼭 내 집 마련 안 해도 돼. 나중에 살 거야. 그럼 수요도 안 들어오잖아요. 가격이 빠지겠죠. 그런 구도를 우리가 금융위기 때 많이 보고요. 금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많이 봤는데 지금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안 빠진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그냥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꾸 이제 시장이 증명하는 걸 그냥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정성적인 의지치에 의해서 혹은 찍어 누르면 찍어 누르는 걸로 그냥 청사진을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보지 말고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로 증명한 거 그걸 보면 됩니다. 네. 예. 결국 뭐 위기는 언제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금융위기급이 와야 되고 혹은 금리 인상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하 구간이니까 1주택자가 그죠? 파는 맞아요. 이런 구간이 시장이 이제 나타나야지만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자, 랩장님, 요즘 같은 시기에도 이렇게 집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기준이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재작년이죠. 그때 2024년을 전망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전망을 했고요. 키워드를.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지금 분양가가 제일 싸다의 정확한 시장이었습니다. 공사비가 급증했으니까. 네. 그리고 올해를 전망할 때 풍선 효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10월, 11월에 전망하는 거죠. 네.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가는데 내년 전망이 공급 절벽이었습니다. 키워드가.
아직 2027년 키워드는 지금 잡는 중입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 공급절벽이라는 키워드가 맞죠? 좌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설명드리고 싶었냐면 작년에는 지금 분양가가 제일 싸다. 로 인플레이션을 설명하잖아요. 네. 풍선효과는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지금 받는 대출이 가장 많답니다. 규제했더라도 네. 더 규제할 예정이니까. 계속 규제를 할 예정이니까. 심지어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 규제할 때도 당연히 지금 다음 내년에 대출 규제가 더 타이트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 가계부채 총량 규제 혹은 가계부채 관리 관점에서 보면 전세와 관련된 가계부채도 한 2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 입장에선 관리하고 싶은 의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모기지에서 반공제도 하고 이렇게 했다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6억 원 한도 규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15대책 하기 전에 시장의 카더란 이거였죠.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있더라. 얘기가 있었죠. 근데 차마 그거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LTV 40%가 되면서 10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은 사실상 4억 원 이하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일괄해서 4억 원으로 할 필요성까지는 이번엔 못 느꼈나 보죠.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매물이 잠기고 가격은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대출 규제가 더 타이트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대출도 아직은 좀 나와. 그래서 3, 4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태면 어떻게든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맞는데 내년에 봐도 맞을까요? 에서 안 맞을 수 있다. 네. 여전히 지금 받는 대출이 가장 많다라고 인식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뭐 갈수록 규제가 강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요. 자, 뭐 그래서 요즘에 뭐 규제 지역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또 재개발 빌라 쪽이 좀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거든요. 네. 요즘 같은 시장 뭐 빌라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분담금 이슈를 얘기하기 전에 재건축 대비 재개발이 왜 잘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보통 재건축은 평면은 좀 다를지언정 소유 관계가 명확합니다. 토지의 값어치를 평가할 때도 종전자산 평가가 명확해요. 근데 이 빌라 형태, 저층 재개발지는 토지 지분이 다 다르고요. 위치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에서 다른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전자산의 평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자산 평가에서 일단 한번 실망하고요.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실망. 그러다 보니까 종전자산 평가에서 낮게 받으면 나중에 내가 전용 5구, 전용 84 신축을 선택할 때 분담금이 자기 예상보다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역 지정하고 추진이 할 때까지는 동의했던 사람이 추정 분담금을 본 순간 갑자기 이러면 나 반대할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자금이 부족해서 빌라라는 형태에서 거주하신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노후됐기 때문에 연령층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의 대출 기준을 보면 사실은 조합원들 대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주비 대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소득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상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합에서 동의받고 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 혹은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동의를 받고도 분담금을 보고 반대파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달리 내가 투자한 금액이 그래도 빌라여도 전세를 끼더라도 최소 한 2, 3억 원인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서는. 그게 한 10년, 20년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회비용 관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돈으로 차라리 딴 걸 했으면
재개발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나름 유용합니다. 신축이 되는 관점이니까. 분담금도 원가 개념에서 보면 그 이상 분양가가 형성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사업이 자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부진하거나. 그 경우에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 3억 원을 금에 투자했으면, 네, 이 3억 원을 차라리 오피스텔에서 임대를 했으면, 이 3억 원을 차라리 주식 투자를 했으면, 예, 이 전제 때문에 자금이 그 정도 묶인 걸 장기간 감내하실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묶이는 걸 또 싫어합니다. 오랫동안. 네. 예, 그 문제입니다. 결국 뭐 재개발 투자의 그 어려움, 그죠? 그 리스크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권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네. 명백하게 추진이 빠르게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조합의 그 조합원들의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한지를 일단 현장 가서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된 게 중요한데 선정이 안 됐어도 네. 시공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곳은 그래도 빨리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장이 생겼을 때와 안 생겼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됐고 네. 그리고 시공사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러면 거기는 전도 유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데 딱 봤는데 조합에서 막 이견이 막 다툼이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시공사들이 잘 안 들어올 뿐더러 한 군데 들어와서 해볼까요 하고 있으면 이제 위험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뭐 1015 대책 이후에 지방 부동산은 좀 분위기가 좀 어때요? 지방은요, 네. 희비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도권의 이런 온기가 네. 지방에 퍼질 때는 수도권이 뜨겁고 나섭니다. 근데 수도권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택, 안성 이런 데 가면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평택, 안성까지 우리가 봤을 때 온기가 안 퍼졌는데 네. 충남의 뭐 당진이든 아산이든 퍼질까요? 아직은 좀. 예, 못 퍼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에선 광역시가 핵심지잖아요. 네. 광주 조용합니다. 뭐 호재도 없고 미분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용해요. 그 이유는 수요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금력 있는 수요가 빠지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맞습니다. 수도권으로 빠지고 수도권 자금은 안 들어가고. 예, 이 두 가지가 좀 겸비될 때 우리가 시장이 뜨거워지거든요. 네. 제주도가 예전에 왜 뜨거웠냐면 네. 외국인 투자 이민제도 있었지만 네. 수도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넘어갔잖아요. 뭐 제주 한 달 살이, 제주에 내 집 마련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딱 보면 수도권 수요도 안 넘어가죠. 외국인 투자 수요도 안 들어오죠. 근데 분양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미분양도 지금 제주도에 엄청 많아요. 인구 대비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죽었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핵심지들. 우리가 부산에 이제 해운대가 핵심이잖아요. 해운대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주변이 못 버팁니다. 나머지 지역이 못 버티고 재건축도 잘 안 되고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근데 수요는 잘 안 들어오고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대구에 가면 이제 수성구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수성구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이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울산도 가보시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태화강 주변에 우리가 보시면 신축 단지들도 선호도가 높아요. 그럼에도 잘 나간다라고 보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막 뛰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전에 가면 대전도 미분양은 적습니다. 대전도 그런데 도안 신도시 이런 데만 가격이 신축만 좀 비싸고 나머지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세종시도 뜨거울 것 같았는데 지금 잠깐 식었죠. 네. 식었다가 이제 또 뭐 청와대 이전이니 뭐 국회 이전이니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광역시 기준 혹은 뜨거운 도시 기준으로 보면 대전과 세종시가 그나마 이슈는 수도권의 움직임들의 영향을 좀 받는 지역 관점에서는 괜찮다 정도가 나오고요. 미분양도 적으니까. 근데 나머지 4대 광역시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 인재들도 떠나는 문제가 있고 기업도 떠나고 자금도 떠나고 하다못해 인구도 떠나버리니까
그러면 우린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저 들어온 수요, 지금의 이제 쌓여있는 미분양 수요를 누가 받쳐줄 거냐. 그걸 수도권에서 수요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는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긴 합니다만 네. 모두가 다 고향이 서울인 사람이 서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강원도도 있고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한 불과 이제 사실은 고착화되기 전, 똘똘한 한 채가 고착화되기 전에는 서울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해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고향에 집을 하나 더 사놓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지금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네. 이런 이슈예요. 내가 무주택자야. 집을 살려 그래. 그러면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있잖아요. 네. 고향 집은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럼 수도권에 한 채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니까 자산이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을 하든 뭐 예금이든 이렇게 해서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주택을 하나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수요가 수도권에서 또 삽니다. 아, 오히려. 예. 그러면 우리가 세컨드 홈 혹은 별장, 세컨드 주택 개념이 전혀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살죠. 그럼 그 수요가 일부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서 자금 수요로 움직여줘야 소득도 여기서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정부의 그 똘똘한 집 한 채 그 관점에서 보면 지방 쪽은 수요가 계속 급감하는 거죠. 심지어 있는 수요도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하죠. 하지만 호재가 있는 세종시나 대전 정도는 수도권 영향을 받아서 수요가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전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수요도 덜어 있어요. 그건 가능한 수준입니다. 예. 그렇군요. 야, 이 참 부동산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요즘 뭐 아파트 값이 그래도 계속 올라가니까 뭐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이다. 뭐 이런 대형, 평형의 뭐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이런 네. 쪽에 뭐 움직임도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논조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아파텔이 필수제냐 선택제 범주에 있냐의 경계점에 있습니다. 경계점에 있는 자산의 특징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 시장이 뜨거워지면 대체제로서 작동해요. 그러면 아파트 시장은 서울에서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체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아파트, 그리고 비주택 유형인데, 그러면 빌라 쪽이 반사이익을 더 많이 받을까? 오피스텔이 더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까 해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대형 단지가 돼 있는 오피스텔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대체제 관점에서. 네,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는 오피스텔. 요새는 이제 오피스텔도 뭐 1000실, 뭐 2000실 이렇게 대단지화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표준화돼 있고 거주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 대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빌라라는 유형들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이유는 아파트 대체 효과가 떨어져서입니다. 떨어지죠. 왜냐하면 특히 주차. 떨어집니다. 근데 오피스텔, 단지형 오피스텔은 혹은 아파텔은 이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거주 수요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오피스텔의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임대 수익형 상품이죠. 예. 그리고 이제 건축법 영향 때문에 사실상 평면상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 주거 전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근데 이제 태생적인 한계점을 무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난 거주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좋아. 거주할 때는 그렇게 불만족할 게 없습니다. 상업지에 있으니까 되게 편리해요. 상가도 많고. 덜어는 뭐 주변에 스타필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데 가시면. 근데 문제는 팔 때입니다. 팔 때. 매수할 때는 거주할 거고 아파트처럼 편하고 주변에 상업지도 있고 좋아요. 팔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매수하는 사람이 거주 관점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임대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이 오피스텔 단지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은
공실 개념도 있고 상가처럼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 보통 한 4에서 5%를 적정 수익률로 봅니다. 근데 뭐 한 7% 정도 되면 수익률이 좋잖아요. 몸값이 오르죠. 근데 내가 살 땐 참 편했는데 팔려고 보니까 이 단지에 임대 수익률이 한 3% 나온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 공실이 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오피스텔의 최대 단점은 감가상각이 빠르다. 예. 왜? 임대형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임차인들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교수님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부자재를 다루실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거면 소중하게 쓸 수 소중하게 잘 다룹니다. 근데 임대용으로 내 거, 소유권이 내 게 아닌 걸 쓰면 2년 있다가 혹은 4년 있다가 나갈 거잖아요. 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내 거가 아니면 회사 거면 종이를 막 씁니다. 그냥. 예.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끼라고 하죠. 아, 네. 어느 회사 다니신다고요? 저는 예. 하지만 그 논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 소유권에 내 물건. 예를 들어 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리스를 해서 차를 쓰면 저도 이제 회사 차 타봤거든요. 어찌나 애연가가 많으신지 예, 그냥 차 안이 그냥 그 잿더리입니다. 그냥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차다. 그러면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도 자기 차에서는 담배 냄새는 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배우자가 뭐라고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자녀를 태워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피스텔로 다시 돌아오면 감가상각이 빠른 이유는 막 써서 그렇습니다. 임차인들이. 네. 그 문제 때문에 감가상각이 빠릅니다. 예. 자, 랩장님, 그 네. 627 대책, 그리고 뭐 15 대책, 왜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건가요? 정부가 사실은 그 인식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라는 명확한 나쁜 놈, 네가 나빠 이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만을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그냥 집이 한 채 있어도 비싼 걸 가지고 있으면 나쁘다 쪽으로 보여요. 대책을 보면.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데 딴 데 가서 살면 나쁜 놈. 네. 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나쁜 놈. 네. 그러니까 다 나쁜 놈. 물론 이제 우리가 전세라는 혹은 월세라는 거를 살았을 때 뭐 정부가 그걸 나쁘다 하진 않죠. 근데 이제 대책 내용을 보면 부동산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걸 차단해서 우리가 15 대책에서 봤듯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을 큰 줄기를 돌리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이해됩니다.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저럴까? 그 랩장님은 그래도 여기 부동산, 건설 이쪽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시잖아요. 20년 됐습니다. 이런 정부의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그 큰 줄기의 목적성에서 보면 우리 이제 가계 자산의 뭐 70% 수준 혹은 심하면 80% 혹은 100%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을 엄청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영끌 했잖아요. 지금 영끌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이유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때문에 애당초 빌릴 수가 없는. 애초에 영혼을 담보 가치로 인정 안 해줍니다. 네. 영혼을 끌어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끌어와도 그만큼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일단 소득에 비례해서 무조건. 예. 하다못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 수준을 더 낮게 보잖아요. 예, 원래 버는 것보다 확 줄여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인 중에서도 뭐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소득 높고 이런 분들만 그나마 DSR 체계 안에서 조금 운신의 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출이 나오는 대상층에서 봤을 때 부동산 쪽에서 이 자금 수요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강조하신 것처럼 소득 대비 집값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비싸게 형성돼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혼까지 담보를 지금 안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소득 구간에서 대출이 나가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자만 내는 구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은 거의 안 일어나다가 나중에 갈아타고 이랬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대출을 보시면 이분이 집을 팔면 저 대출 제가 승계할게요도 있었습니다. 거치식으로 하고. 예, LTV만 보니까 담보 인정 비율만 볼 때는 내가 소득이 얼마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담보 좋네요. 승계할게요. 그러면 그냥 그 금액을 승계하는 경우도 많았죠.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에 의해서 거품이 형성되기엔 구조적으로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대출을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던 중에 더 타이트하게 관리했죠.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각자 도생은 내가 소득이 풍부하고 내가 자산이 풍부해야 살아남는 시장이 된 거예요. 일종의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승리자가 정해진 게임입니다. 거기서 내가 대기업, 맞벌이, 1년에 뭐 한 5천에서 1억씩 모을 수 있는 그 역량, 그리고 부모의 재력, 이런 것들이 겸비돼야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차단입니다. 네. 차단. 그 차단 안에서도 뭐 난 토지거래 허가고요. 괜찮아. 그리고 나는 통장에 현금이 많아. 괜찮아. 라는 분들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그렇군요.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뭐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DSR 안에서는 은행권에서 40% 규제를 받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모기지 기간 30년이냐, 뭐 변동금리냐, 뭐 이런 거 따져서 대출이 나가는데 원래 그래도 6억 원이 잘 안 나옵니다. 연봉 1억도.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되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를 보면 되는 거죠.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운신의 폭이 좁으니까 밑단으로 올수록 굳이 6억 원 규제를 안 해도 어차피 운신의 폭이 적다는 겁니다. 그 기존의 DSR 때문에도 빌리기가 쉽지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정책 모기지에서는 DSR을 좀 완화하거든요. 혹은 청년 대출에서는 40년, 50년 모기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정책 모기지를 줄일 때, 5천에서 1억 원 줄일 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저긴 진성 실수요자인데 왜 줄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원래 한도가 5억 원입니다. 그걸 4억 원으로 줄였어요. 집을 넓혀야 되잖아요. 신생아 태어나고 자녀가 늘어나면 그걸 왜 줄일까요? 목적성은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부동산에 자금 들어오는 걸 아예 차단하고 싶은 거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 신뢰도 저하라는 게 그 해에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 해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차쯤 됐을 때부터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폭등하니까. 근데 지금은 딱 3번 내놨고 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책 신뢰도 저하가 벌써 오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리스크 3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매물 잠김. 두 번째, 전월세 불안. 네. 세 번째, 공급 절벽. 이게 불안 요소인데 신뢰도 저하도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정책을 내놓으면 효과도 떨어집니다. 신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부 당국자의 저런 부분들에 의해 신뢰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안정될 거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뭐 한 1년 있다 2년 뒤에 내 집 마련해도 되겠지라고 느껴야겠죠. 근데 그게 안 느껴집니다. 시장 저변을 돌아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는 계약 주기가 있잖아요. 2년마다 보증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온 보증금이 들어올 때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사야 되나? 모아놓은 돈을 포함해서 그리고 대출을 포함해서 사야 되냐 해서 사야 된다로 결론이 나면 정책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신뢰도가 저하된 거죠. 그 이슈가 있고 네. 신뢰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초창기처럼 1주택자도 팔고 있겠죠.
근데 이동이 안 될 뿐더러 파는 의지도 잘 안 보입니다. 자, 뭐 이제 어떤 시장인지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잘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자, 내가 그래도 실수요자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그래도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타이밍을 재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이제 취사 선택의 이슈가 아니고요. 좁아진 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각자 도생인데,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래도 대출 규제가 있긴 하지만 한 7억 원, 8억 원 혹은 뭐 10억 원 혹은 15억 원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규제 속에서도 그럼 이제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 선택을 안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안 할 때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요. 선택하면 안 되겠죠? 뒤로 늦춥니다. 그럼 이 관점 유효해요? 네,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저는 뒤로 늦추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금리 인하 구간이죠. 네. 동결 아니면 인하죠. 안 나오죠.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공급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분양가가 지금 수준이거나 떨어질 것 같아요. 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겠죠. 예.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일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은 뭐 안타깝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나중에 마련해도 대출이 그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출은 뭐 계속 규제하는 상황이니까 대출은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예. 왜 지금 안 사야 되는지를 저한테 설득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자금 모아놓은 게 1, 2억밖에 없어. 그리고 대출도 뭐 1, 2억밖에 안 나와. 그래서 다 합쳐도 3,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급지 이하 혹은 비아파트 쪽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약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빌라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에서는 비주택으로 좀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은 1주택자가 된 다음에 갈아타는 경우에서도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자가 될 때 굉장히 신중해져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근데 그러면 신중해져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한데 애매한 거, 그러니까 똘똘한 게 아니고 띨띨한 거죠. 이걸 선택할지 말지 고민이라면 추천 안 하죠. 당연히 띨띨한 걸 선택해야 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에 지금 미분양이 많은데 거기 가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걸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동안 집값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구 같은 데도 지금 보시면 미분양이 좀 줄어서 10,000가구 이하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많거든요. 근데 대기 중인 물량도 많습니다. 앞으로 분양할 거. 그러니까 거기서 내 집 마련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주택자인데 한 3억 원, 4억 원 정도 동원할 능력이 있어. 근데 아무래도 규제 지역에서는 어려우니까 비규제 지역에서 그래도 외곽지, 그러니까 평택에 가서 내 집 마련을 했어. 자, 여기까지 이제 괜찮습니다. 거주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분이 의지가 한 3년 뒤에 그래도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했을 때 그때 가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모은 상태에서 그걸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볼 땐 후자예요. 그래요? 평택 가서 1주택자가 돼서 대출이며 이런 규제를 온몸으로 받느니 그냥 기다렸다가 네. 한 1, 2억 원을 더 모을 수 있다면, 근데 이 경우도 뭐 1, 2년 만에 1, 2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전제 하에서 그분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중급지, 중하급지로 먼저 생애 최초를 활용하든 신혼부부를 활용하든 시중의 대출을 활용하든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걸 선택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왜 안 사야 되는지를 일단 선택을 뒤로 미룰 때 그 근거로서 보는 걸 저를 설득하지 말고 본인을 설득해야 됩니다. 네, 본인을 선택해서 이 이유가 확실하니까 나는 2년 뒤에 내 집 마련할 거야 라는 어떤 확신, 그 키워드, 그게 저는 안 보입니다. 걔도 불과 2, 3년 전엔 보였어요. 분양가도 그래도 안정적이었고
전월세도 안정적이었거든요. 금리도 계속 올라가니까 좀 기다려도 될 만한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기다릴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선택할 수 있는데. 예. 랩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은 지금 동결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럼 요즘 좀 이야기를 좀 달리해서 그럼 한번 뭐 돈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규제 지역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 혹은 이쪽 외 지역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규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슈는 그 지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역은 이제 입지적인 여건이긴 한데 연식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 그리고 희소재. 서울에서 희소재의 최고봉은 뭐죠? 한강벨트입니다. 아, 네네네. 한강뷰가 되냐 안 되냐. 나중에 봐도 희소재죠. 근데 그 희소재 안에서 연식으로 볼 때 신축이다. 다 비싸죠. 하다못해 지금은 이제 강서구의 마곡지구만 가셔도 15억, 20억 이럽니다.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서 연식을 일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뷰가 되면서 그래도 준신축 혹은 구축. 나중에 재건축을 하면 한강뷰가 될 자리인데 아무리 봐도 선택지 없어. 네네.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희소재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희소재냐 아니냐를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수요 초과 국면이거든요. 네. 부족하니까. 예, 그 관점에서 보시면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려는 자산 이내에서 가장 똘똘한 거, 똘똘한 거의 대명사는 희소재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선택이 어렵다면 차등화하는 거죠.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 세 번째 선택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 번째 선택지까지 가면 띨띨한 거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민인 겁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 뭐 1주택자 중에서 뭐 갈아타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자, 지금 시점에서 좀 무리해서라도 좀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점점 갈아타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 점점. 무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 요즘엔. 저도 무리해서 더 갈아타고 싶어요. 근데 안 갈아탑니다. 전 무리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무리라는 요소를 선택제로 넣었을 때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은행권의 대출도 있고 혹은 친인척의 자금도 있고 혹은 지인의 자금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흔쾌히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갈아타라. 아, 네. 갈아탈 수 있을 때 갈아타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에 따라, 네. 다리가 계속 끊기니까. 아. 네. 우리가 다리가 네. 과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있었다. 라고 치면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보면 한 5개, 한 6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모의 자금력까지 동원했을 때. 네. 집 안에 자금력이 아닌 이상 그 사다리가 다 끊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득이 뭐 한 3억, 4억 한다. 그래도 6억 원밖에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봉이 3억 원이라고 해서 1년에 1, 2억씩 모으는 거 아닙니다. 예. 본인이 뭐 차를 뭐 람보르기니를 끌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는 거와 내 연봉이 높은 건 별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아서 하는 건 굉장히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차도 좀 덜 비싼 거. 그동안 이제 먹는 것도 좀 아끼고 그래야 3억 원을 연봉을 받아도 1억 5천, 2억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봉이 높다고 해서 통장에 돈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출 6억 원 한도 때문에 1억 원, 2억 원의 연봉 수준, 맞벌이라고 해서 2억 원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상급지로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만약에 무주택자분들 뭐 좀 사고 싶지만 이렇게 사다리가 끊기는 상황이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청약을 노리자 이렇게 뭐 좀 기다리시는 실수요자 분께서는 지금 같은 시기 청약 전략 괜찮나요? 예, 청약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청약이 왜 좋냐면 우리는 이제 선분양 체계잖아요. 한때 이제 사전 청약도 했습니다만 계약금 10에서 한 20%를 가지고
4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분양가를 고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네.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단 청약 당첨이 된다면. 근데 내가 청년 세대고 신혼부부고 자녀가 없고 특별공급 대상이긴 한데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지도 인기 단지에서 그분이 당첨될 거라는 걸 추첨제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해 볼 수는 있죠. 한번 해보고 떨어지고 한번 해보고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청약을 했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회비용 문제입니다. 두드리고 했는데 1년이 지났어. 집값이 오르네? 분양가도 오르네? 예. 두드리고 1년이 또 지났어. 계속 오르잖아요, 분양가.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이제 LH 주도로 분양가를 저렴한 형태들로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건 내가 당첨된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 아니에요. 네. 가격이 저렴할 테니까. 그럼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거죠.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추첨제를 노려서 계속 하기에는 운에 의한 당첨이니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 마련 경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집이야, 남의 집이야. 필주제 시장은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도 경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 신축이 청약인 거예요. 네. 예. 근데 청약에서 내가 내 전략상에서 내 가점과 특별공급 조건과 자녀 조건과 부양 가족수 이런 거 따졌을 때 된다는 가능성, 인기 지역에서 된다라는 가능성이 없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선택지가 어차피 3개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왜냐하면 청약을 하려면 남의 집에 계속 대기하면서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거비는 계속 올라가면서 목돈이 여기에 묶이면 청약할 때 지금 계약금 조건이 규제 지역이 되면 20%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웬만하면 전용 84가 7억 원, 8억 원 하잖아요. 네. 계약금만 억 단위가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청약을 하기 위해서 월세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바로 납입해서 잡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슈가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청약이 가장 좋다. 다만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청약만 노려서는 답이 없다. 정도가 관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114 윤지혜 랩장님 모시고요.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